결국 새로운 총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 현재 태국의 총리가 바뀐 시점에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들이 태국을 망치고 있지만 새 총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그러자 이내 충격적인 사건들이 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태국 농사마저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대학 강의 중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동남아시아 정치 수업에서 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복잡해서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새로운 총리,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인가? 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의 정치적 변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해임된 후 태국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손을 들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태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친나와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죠. 바로 아누틴 총리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아누틴 총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의 초기 발언들을 하나씩 읽어주셨어요. 아누틴 총리는 취임 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손잡겠다. 태국의 미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희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위성, 스마트 센서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들이었어요. 태국 국민들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재난관리 기술, 첨단 위성 기상, 예보,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행정 시스템을 오랫동안 동경해왔거든요. 특히 10여 년 전 한국이 태국 북부 홍수 피해 복구를 도왔던 일은 지금도 많은 태국인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누틴 총리가 우리는 한국과 손잡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태국 국민들은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치에서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화면이 바뀌면서 최근 태국의 홍수 피해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물에 잠긴 마을들, 무너진 방벽들, 대피소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누틴 총리의 선언 이후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폭우가 내리면 여전히 마을들이 잠기고 홍수 방지벽들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대피소로 몰려가야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수 공사를 외치고 있지만 외면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정치인들은 항상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아누틴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간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교수님께서 태국 SNS 게시물들을 번역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바뀐 게 없다.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만 이득을 본다. 아누틴도 결국 친나와과 똑같다라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국 국민이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정말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희망을 품었는데 또다시 실망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배신감이 지금 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태국을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홍수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그는 중국 관리들과의 접촉에 정황이 드러났죠.
이것이 바로 정치의 현실입니다. 선거 때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왜 계속 이런 정치인들을 믿는 건가요? 희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거든요. 아누틴이 패통탄과 다를 것이라고, 이번에는 정말 변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국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한 남성이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치앙마이 메림 지역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 배수관 점검을 나간 직원이 산사태에 매몰되는 순간이죠. 이 남성은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니요.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는 중국 기업의 부실공사가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치앙마이의 도로와 배수관 시스템은 중국 건설사가 수주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공사가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비가 와도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릴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처음부터 그런 부실한 회사에 맡긴 건가요? 교수님께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한국 기업이 제안한 스마트 배수망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중국의 저가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계약을 체결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돈 때문에 안전을 포기한다니 말이 되나요? 자,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홍수 대응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접근 방식을 보죠. 한국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위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AI 기반 예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견고한 기초 인프라를 만들어요.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첨단 홍수 예방 시설들이 나타났어요. 지하 거대한 배수 터널, 스마트 센서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제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방식은 어떨까요? 중국은 대증요법 중심입니다. 일단 싸게 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이죠.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결국 더 큰 비용과 인명피해를 초래합니다. 화면에는 중국이 건설한 시설들이 나타났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구조가 허술해 보였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배수관은 50년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를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두고 만들어요. 하지만 중국의 배수관은 10년 정도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오늘 치앙마이에서 본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 건설사가 만든 배수관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교수님께서 태국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 세금을 이런 위험한 공사에 낭비했나? 정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한국이 제안했던 스마트 배수망 시스템이었다면 이런 사고는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은 위험 지역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든요. 한국의 홍수 관리 시스템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관리 방식이에요.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모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중국식 시스템은 각 부서가 따로 놀아요. 교수님, 그럼 왜 태국 정부는 중국을 선택한 건가요? 단기적 이익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 절반 가격에 해드립니다라고 제안했어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장기적 안전보다는 당장의 비용 절약을 선택한 거죠.
한국의 철학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 중국의 철학 10년만 버티면 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앙마이 직원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튼튼한 기술을 그리워하며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 사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교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침묵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했던 그 총리는 정작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번엔 환경 파괴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여기는 치앙마이의 도이수테푸이 국립공원입니다. 이틀 연속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해서 긴급 폐쇄되었어요. 이 황토빛 흙탕물이 하류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차량들과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자연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홍수를 완충해야 할 산림이 중국식 개발로 훼손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빗물을 흡수할 땅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 있나요? 산에 나무가 있으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무 뿌리는 흙을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무와 숲은 빗물을 천천히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베어내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께서 도이수텝의 개발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개발 전에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개발 후에는 도로와 건물들로 가득했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산자락을 깎고 도로와 관광시설을 확장했습니다. 빗물이 흡수될 땅은 사라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제안을 했었을까요? 자연 기반 홍수 완화 시스템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생태 복원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인공적인 시설 대신 자연을 활용해서 홍수를 막는 방법들이었어요. 한국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존 숲을 보존하면서 필요한 시설만 최소한으로 만들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거죠. 반면 중국의 방식은 일단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식이에요. 빠르고 저렴하지만 환경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중국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유혹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관광지가 홍수로 폐쇄되어 버렸죠. 국민들은 한국이 보여준 장기적 시각과 중국의 단기적 탐욕을 비교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누틴 총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침묵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이 있어요. 도이수텝이 홍수로 폐쇄된 바로 그날, 아누틴 총리는 중국 관광객 인프라 확대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쌀이에요. 교수님께서 태국의 거대한 논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들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최대의 농업 국가입니다. 쌀 수출에서는 세계 2, 3위를 꾸준히 유지해왔어요. 세계의 쌀 그릇이라고 불릴 정도로 농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교수님께서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말라 비틀어진 논과 홍수로 잠긴 농장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최근 몇 년간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면서 태국의 농업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태국의 쌀 생산량이 계속 하락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교수님, 그냥 기후변화 때문 아닌가요? 자연적 원인만은 아니에요. 특히 중국이 추진한 댐 건설과 메콩강 수자원 독점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메콩강은 태국 농업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류의 댐을 계속 지으면서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어요. 중국이 물을 막으면 태국은 가뭄에 시달리고 갑자기 물을 방류하면 홍수가 나죠.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농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요. 결과적으로 태국 농민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한 농장이 나타났어요. 로봇들이 작물을 관리하고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스마트팜과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으로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력국들도 함께 발전시키려고 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은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에요. 물을 적게 쓰고 농약도 줄이면서 오히려 더 좋은 작물을 만들어내죠. 교수님, 그럼 태국이 한국과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정치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부임 이후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쌀 자급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농업 국가였던 태국이 이제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태국의 농업 전통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적 선택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미루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태국 농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량을 수입해야겠죠. 화면에는 태국의 대형마트 사진이 나타났어요. 농산물 코너에 빼곡히 쌓인 상품들이 보였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모든 상품이 중국산이네요. 정확합니다. 태국은 역설적으로 중국산 작물을 대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국 농업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하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중국산 농산물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옥수수, 쌀, 과일들이 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중국산 작물의 질입니다. 보존 처리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 성분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화면에 나온 검사 결과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이 없다. 냄새가 이상하다. 아이에게 먹이기 걱정된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한국마트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기서 뭘 사는 걸까요? 한국 음식이요.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김치, 떡볶이, 한국 과자들을 사려고 줄을 선 거예요. 한국산 식품은 태국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한국산 식품 수입이 차단되거나 물량이 제한되고 있어요. 기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패통탄 총리 시절에 중국 측은 한국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제품이 안 팔린다고 압박을 가했어요. 교수님께서 수입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산 식품 수입량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중국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태국 소비자들은 한국산을 찾고 싶어도 중국산만 눈에 띄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태국 SNS 댓글들을 보여주셨어요. 불닭볶음면 어디서 사나, 김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중국산 라면은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 제품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인기를 얻었지만 중국 제품은
강제 유통에 가까운 방식으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중국이 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자국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농업 지원금을 빌미로 중국산을 안 사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세계적 신뢰를 얻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세계 각국의 한국 식품 인기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한국 식품의 특징은 뭘까요? 안전하고 맛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이에요.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개발하죠.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제약 때문에 이런 문화 교류가 차단되고 있는 거죠. 그럼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80% 이상이 한국산 식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어요. 반면 중국산 식품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태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좋은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 없는 답답한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태국 민심을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중국산을 강요받으면서 동시에 원하는 한국산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누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아누틴 총리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집권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였죠? 한국과의 협력과 국민 안정이었어요.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한국과의 협력은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어요. 태국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때의 혜택들을 말이에요. 기상 시스템 지원, K푸드 다양화, 기술 교류, 한국의 정확한 기상 예보 시스템 덕분에 농민들이 파종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 덕분에 태국 요리 문화도 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태국 농업도 발전할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태국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태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거든요.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의존성만 높아지고 있어요. 만약 아누틴 총리가 계속 중국에만 기대어 농업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면 태국은 점점 더 중국의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경제 속국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으셨어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강의실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죠.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런 전조 현상이에요. 교수님께서 아프리카와 남미의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나라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어요. 만약 태국이 한국과 다시 협력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말이에요. 스마트팜 기술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K푸드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술 교류를 통해 태국의 자체 역량도 강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아누틴 총리요. 우리 모두가 동시에 답했어요. 맞습니다. 태국의 앞날은 아누틴 총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두 개의 화살표를 그리셨어요. 하나는 중국 의존 경제 속국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한국 협력 자주적 발전을 가리켰어요. 아누틴 총리는 중국을 향한 길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인가? 이 선택은
곧 태국 농민과 소비자의 생존을 좌우할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태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발전하고 싶다.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다. 아누틴 총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호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저는 손을 들고 답했어요. 정치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죠. 아누틴 총리의 선택이 태국 국민들의 밥상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누틴 총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새 총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고 혼란을 겪어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충격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정부패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국을 외치며 한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에서 왜 한국을 찾으며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평소처럼 워싱턴 교수님의 현대 민주주의론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르디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르디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르디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SNS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 특히 한글로 시위 관련 글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지? 저 역시 K-팝을 좋아해서 한글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시위와 한글이 연결된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워싱턴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군요. 오늘 계획했던 강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바로 이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랭귀지 에즈 레지스탕스 한글 자유라고 적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수업이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 수당이 평균 5천만 루피아, 미국 달러로 약 3,3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일반 시민의 평균 월급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경제적 불평등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요.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대응입니다. 시위 관련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자 정부는 즉시 온라인 검열을 강화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시위 관련 게시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죠. 아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몇 시간 만에 사라지거나
아예 계정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해시태그 리폼 DPR 같은 해시태그도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았고요. 그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글을 선택한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AI 검열 시스템은 주로 인도네시아어, 영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들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특히 한글에 대한 필터링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아르디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국회는 부끄러움을 알라를 한글로 쓰면 국회는 부끄러움을 알라가 되는데 정부 시스템은 이것이 시위 관련 내용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감탄했어요. 언어가 이렇게 실질적인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알고 쓸 수 있는 거예요?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한글 정도는 읽고 쓸 수 있거든요.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쓸 수 있고요.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결국 한글은 단순한 우회 수단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이 깔려 있어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한국이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설명을 해주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꿈의 모델 같은 존재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준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교수님이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100달러 수준이었어요. 인도네시아도 비슷했죠.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32,000달러, 인도네시아는 4,700달러 수준입니다. 약 60년 만에 이런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아르디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세요. 한국을 봐라.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는지 배워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시거든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성공 모델이 인도네시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째,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점. 둘째, 식민지 경험과 분단, 독재라는 유사한 역사적 아픔. 셋째,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 전략의 성공 사례라는 점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은 그저 빠르게 성장한 선진국 중 하나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에요.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32년간 지속되면서 저희도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컸거든요. 1998년 개혁시대가 시작될 때 많은 인도네시아 지식인들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했어요.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과 학생운동의 중요성을 배웠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과정에는 한국의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 언론의 역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이 한국의 6월 항쟁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제 왜 인도네시아 시위대들이 한글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검열 우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모델 국가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전략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도네시아 4.0이라는 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 정책을 많이 참고한 거예요.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같은 것들이요. 결국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가능성의 증명인 셈이에요.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룩한 성과를 보면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한국식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에요. 1960년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한국 시민들은 끊임없이 권력에 맞서 싸웠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 집회 영상을 본 기억이 났어요. 추운 겨울밤에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장점은 강력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시민들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언론은 물론이고 인터넷, SNS에서도 정치인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죠. 물론 명예훼손 같은 법적 제재는 있지만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저는 미국과 비교해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한국만큼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문화는 없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장점은 언론의 독립성입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스캔들을 파헤치는데도 주저하지 않죠.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언론의 독립성은 유명해요. 우리나라 언론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세 번째 장점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참여 문화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단순히 투표로만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아요.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생회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거리 시위, 온라인 토론, 서명운동 등 여러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 개입합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위대가 한글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한글은 바로 그런 희망과 의지의 상징인 거죠. 교수님은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특별함이 있어요. 1973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양국은 경제, 군사,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먼저 경제 협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4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현지인 약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LG전자도 가전제품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자카르타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워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생산 허브로 활용하고 있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처음 알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규모로 현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공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지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직원들은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기도 해요.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디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사촌형이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게 되었고 기술적인 전문성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군사 협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양국은 KF-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완성된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또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에 잠수함 3척을 수출했고 추가 수출 계약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교류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되고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도 큰 사랑을 받았죠.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문화를 통해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 문화의 위대함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보면 공통적으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실제 역사와 맞닿아 있죠. 아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했어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성공하는 스토리, 불의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둘째, 인간적인 따뜻함입니다.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한국 문화는 가족, 우정, 사랑 같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해요. 이는 아시아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주인공들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와 맞서 싸워요. 태양의 후예에서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사명감을,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체제를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을, 오징어 게임에서는 극단적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을 보여줬죠. 아르디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수업은 항상 대기자가 수백 명씩 있고 대학교마다 한국학과가 생기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지수는 현재 세계 11위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문화 강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1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권력자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과 꿈, 고민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아르디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위대들이 한글을 선택한 거예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희망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거죠. 한국이 문화를 통해 보여준 가치들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결국 한국의 위대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핵심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런 문화적 친밀감이 바로 이번 시위에서 한글이 사용되는 배경이에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아르디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르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뉴스 기사를 보니 자카르타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찰 장갑차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죽였습니다.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수님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르디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1세 배달기사가 국회 앞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그를 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르디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주의와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르디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목요일 장갑차 사건 이후 폭동으로 확산되었다고 했어요. 시위대들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 5천만 루피아 약 3,300달러의 주거 수당에 항의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카르타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마카사르에서는 시위대가 지방의회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건물에 갇힌 3명이 화재로 사망했어요. 또 다른 도시에서는 경찰 정보요원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하고 요그야카르타에서도 대학생 1명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민주화 투쟁이 지금 이 순간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7명이 사망하고 46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97명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심각성을 느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1980년 광주에서 1987년 6월 항쟁에서 겪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억누르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의 경험이 소중한 거예요. 한국은 이런 폭력적 상황에서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냈잖아요. 시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큰 힘이 되었고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시위를 반역과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군과 경찰에게 가능한 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무서웠어요.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테러로 규정한다는 것은 더 큰 폭력이 예상된다는 의미잖아요.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 한국과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6월 항쟁 때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물론 한국도 광주에서처럼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르디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도 거리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정부가 군을 동원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서요. 실제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당국의 폭력적 대응을 우려해서 시위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폭력의 위협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슬펐어요.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이 더욱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첫째, 비폭력 원칙의 중요성. 한국의 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이었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죠. 둘째, 시민사회의 연대. 학생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셋째, 언론의 역할.
언론이 정부의 폭력을 고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죠.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한국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는 지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폭력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이었어요. 1980년 광주에 비극이 있었지만 1987년에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도 함부로 폭력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또한 시민들이 끝까지 비폭력 원칙을 지킨 것도 중요했어요.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정당성을 잃었을 테니까요. 아르디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수업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정부도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폭력을 쓰기 어려울 테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연대와 관심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국제적 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그저 평범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인도네시아 상황을 지켜볼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게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한글이 자유의 언어가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순간을 여러분은 평생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비상 상황에서 한국이 재조명받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면서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하려는 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복성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와 인권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프레이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칠판에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읽은 기사가 떠올랐죠.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였어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위구르족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죠.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몇 주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어요. 위구르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으로 도망쳐 난민 신분을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국제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의 발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미국도 위구르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끊지는 않잖아요. 리사의 말을 듣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태국의 결정 뒤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후 강의실은 더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구르족 문제 외에도 태국 사회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메모장을 준비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국제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숨어 있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태국의 결정을 맹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내로남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경우 위구르족 난민은 신속하게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정작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떤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태국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약 유통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이 보여주는 한국 뉴스 클립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내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들을 겨냥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발생한 반환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청년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과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국인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양국 간의 갈등 중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각 국가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입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태국인 유학생 파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논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파차이를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태국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이유도 한국 고용주들이 적절한 비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 내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파차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방콕과 푸켓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식당, 가이드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호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호텔 지배인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예약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대답했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중국 방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중국인 전용 관광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까지 제공했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신성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 승려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된 특별행동 지침까지 게시했죠. 다음 영상은 태국의 유명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켓과 파타야 같은 유명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업은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태국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득과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어느덧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태국 관련 긴급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테러 위협으로 보안 경보 발령.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태국의 테러 위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태국 정부가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로 최신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3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며 국가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은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해 메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2015년 방콕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뒤 위구르족 남성들이 벌인 보복 테러로 외국인 20명이 사망했어요. 교수님은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과거의 테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구르족을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 정부는 이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추방과 관련된 보복 테러를 우려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쇼핑몰, 사원, 관광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방콕 시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평화로웠던 거리가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태국 관광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겠네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이제 테러 위협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관광업에 이번 테러 위협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보안 경보 발령 이후 예약 취소율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화면에는 태국 푸켓의 텅 빈 해변과 허탕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국제사회와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죠. 유엔은 태국 정부의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슨이 질문했어요. 테러 위협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응해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만 5,0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배치되었고 주요 관광지와 대사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어요. 국제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해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보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패통탄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방콕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최악의 총리예요. 한국인 관광객도 놓치고 중국의 손을 잡아서 안전마저 놓쳤어요. 관광업은 망가졌고 테러 위협에 우리 삶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총리가 할 일인가요?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치권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 야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78%의 응답자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관광 산업을 되찾는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계 언론이 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위구르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총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태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